야담 이야기.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나이 6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겠나요? 남의 집 꾸준히를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한 아이가 썩 나타나더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친답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죠.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아이가 참 놀랐죠.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꾸어다오. 이랬습니다. 도깨비가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꾸어달라니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꾸어줬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꾸어줬죠. 꾸어주면서 너 이 돈 꼭 갚을 테지?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는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꾸어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줘서 받았습니다.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 또 돈 서푼을 주었습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꾼 돈은 어제 갚았잖니? 하니까 도깨비가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갔습니다. 아,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죠. 어찌 됐든 아이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습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죠. 그러면서 돈 서푼을 줬습니다. 2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갔습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거라. 하면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줄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나요?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죠.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이에요.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말이에요.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네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 났습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요?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이건 참 수가 났습니다. 날마다 공돈서 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요? 아이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지 뭐예요.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예,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줬습니다.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죠. 이 아이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듬이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세 새 옷이 턱 나왔습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죠.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고 방망이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었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제래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줬습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었습니다.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뭐예요.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였습니다. 아이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옷 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아,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니까. 살림을 너무 해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도깨비 나라 일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답니다. 의좋은 형제에게 어여쁜 새색시가.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이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 주인은 쌀아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내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정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닥에 고인물에 씻어보니 신우렁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 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산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눈처럼 사나워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신만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도리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동생 차도리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 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혹사시며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구나.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나는 형제인데 형제 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형 철도리는 동생 차도리를 보고 속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 간의 정을 해칠까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 철도리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도리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어. 이까짓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형님, 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꽃 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역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영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닿게 영에 오른 동생은 영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일궜습니다. 차도리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금덩이를 가져가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짐승이야 못 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도리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도리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도리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 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도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셀녘해야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이 잠들었을 때 형 철도리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 영에 올라갔습니다. 형 철도리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미처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 철도리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 철도리는 지난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어.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이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오.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한테 죽을 뻔했어.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 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숫덩이 같이 변하였었네. 나도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길을 돌아다녔으며 등진군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역마루를 찾아 올랐습니다. 역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도끼를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 내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씩씩 일고 형제들이 도끼를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도끼가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도끼는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서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토막으로 꽃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 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가삼간집 두 채를 짓고 소와밭도 사서 의좋게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까지 들어와 형제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람피나네. 부부지간은 몇 촌? 첩첩산 중 강원도 성선 땅에 사냥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첩첩산중을 헤매던 중 풀숲에서 몸을 낮추는 짐승을 향해 활시위를 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아니 웬걸. 사냥꾼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약촉해던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노인의 시체를 정성껏 염해서 범바위 바로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나서 목마를 때 마시려고 차고 다니던 표주박에 막걸리를 따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으려 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늦장가를 들어 얻은 외아들 개똥이와 아내 모습에 그만 올가미를 벗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캐물으니 사냥꾼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사냥꾼은 날이 새면 관가에 가서 자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살인자는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사형을 당하는 시절이라 부인이 펄쩍 뛰며 여보, 하늘 아래 그걸 아는 건 우리 세 식구뿐이잖아요. 당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엔 사냥꾼도 평생 참회하면서 살리라 하고 관가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15이 된 개똥이는 아버지를 도와 사냥감을 몰고 아버지는 목을 지키다가 활시위를 당겨보는 족족 잡아 광 속엔 산짐승 모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 부자는 3일 동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광속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 속에 모피를 몽땅 털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는 몇 날 며칠 수소문 끝에 부인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모피수 집상과 눈이 맞아 정선읍내에 새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가 그 집을 찾아가 내인년 당장 동원으로 가자. 부인은 배시시 웃으며 사또 앞으로 가자. 이 말씀이군요. 갑시다. 이러면서 부인이 꼿꼿하게 대들자 사냥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동원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가 몰래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또 앞에 가거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세요. 저만 믿으시고. 그들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부인이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이 살인자하고 살 수 없어 제 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일을 사또하게 고하니 사냥꾼이? 나는 짐승 잡는 사냥꾼이지 사람 잡는 망나니가 아닙니다. 라고 사냥꾼은 당당하게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육방관속을 거느리고 사냥꾼 부인을 앞세워 범바 위로 올라갔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자 뼈가 나왔습니다. 이에 사냥꾼은 심장이 쿵하고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이 사또 나리 이것은 사람 뼈가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 뼈이옵니다. 하고 고하니 사또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간부도 잡아넣으렸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호롱불 아래 사냥꾼과 아들 개똥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셈이냐?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해 아버지 어머니께서 잠드신 후 몰래 범바 위로 올라가 시체를 파내어 멀리 뒷산에 묻고 사냥해온 동물뼈 뭉치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고 수도 없을 만큼 남남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들은 말하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오기. 옛날에 번데머리라 불리우는 한지주 집에서는 오기라 하는 나의 어린 하녀가 있었습니다. 본식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도 번데머리 지주집에서 심한 고역의 머슴살이를 하였답니다. 굳은 날 마른 날 1년 내내 벌고 벌었으나 번데머리 지주놈에게 뜻 기우고 할 키우다 보니 해마다 섣달 금음날에 청산하고 보면 남는 것이란 자라나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빚더미에 깔려 시달리다 못해 그만 시들고 병들어 끝내 약 한 첩도 못 써보고 동지 섣달 찬냉돌방에서 원한 많은 세상을 떴고 이듬해엔 또 어머니가 나의 어린 외딸 오기를 남기고 눈도 못 감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님의 빚더미를 혼자 떠안고 지주집 머슴으로 들어간 하녀였습니다. 나의 어린 소녀는 지주 마누라의 벼락 같은 불호령 밑에서 벌벌 떨면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고된 노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워낙 지주 마누라는 그의 별명 그대로 어찌나 감대사납게 떠들어댔던지 마른 소나기라 불리우는데 이 소나기가 울기만 하면 소낙비가 아니라 이 집 하녀들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는 소녀 오기의 눈물도 그 얼마나 흐르고 흘렀는지 모릅니다. 날에 날마다 불을 떼며 물을 깃고 힘에 겨운 연자방아도 찧어야 하거니와 큰 절구와 작은 절구로 번데머리가 호강스레 먹어야 할 갖가지 양념가루와 미식가루를 찧어야 하였으니 이 소녀에겐 밤낮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지요. 추운 겨울마다 호돛바람에 서란풍 속에서 너털어야 하였거니와 지주집 그릇마다 먹을 것은 많았으나 어린 소녀는 작은 배를 채울 길 없어서 때로는 구정물 속 밥짓거기를 고사리 주먹으로 움켜 먹어야 하였습니다. 주림과 서름의 해와 달이 감에 따라 이 소녀한테 학대와 구박이 더욱 심해만 가던 어느 해 겨울 추운 동지달이었습니다. 번데머리와 마른 소나기가 용마루 들썩하게 다투었는데 성질이 표독하고 감때 사나운 마른 소나기는 부하김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번데머리 지주놈은 시애미 역정의 개 배때기를 찬다 능격으로 소녀한테 화풀이를 하던 끝에 이 눈치코치도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계집애야 내 배만 부르면 다냐
마나님이 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잉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데 구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말똥말똥 보고만 있을 차비냐. 어서 가서 구해오너라 라고 불호령질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잉어라니. 나이 어린 소녀는 하는 수 없이 쌀이 광주리를 옆에 끼고 대문 밖에 나섰습니다. 맵잔 눈보라는 기승을 부리는데 호도새다 발가락이 나오는 집신을 신은 어린 몸은 오돌오돌 떨기만 하였지요. 글쎄 강물이 떵떵한 이 겨울철에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해온단 말인가 라고 걸어가며 자꾸만 생각해도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저 샘치골 옥샘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그리로나 가보자. 강얼음위에서 보다 그래도 얼지 않은 물속에서 찾아봐야지. 샘치골은 이 마을에서 먼 산고비를 돌아 골짜기로 한참 들어가야만 되지요. 소녀는 눈보라를 무릅쓰고 사나운 바람에 밀릴 듯 빛을 걸음하면서도 두 다리에 꽁꽁 힘주어 간신히 샘치골에 들어섰습니다. 옥샘터에 당도하자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두 팔소매를 걷고 물김이 서린 샘물의 돌밑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았으나 잉어는 고사하고 고기 새끼 꼬랭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옥샘에도 고기는 없으니 이를 어쩌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또 큰 봉변이 생길 게고 그렇다고 엄동설안에 이 산골 안에서 어찌 밤을 샌단 말인가.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졌고 상그림자는 벌써 옥샘터에까지 그늘져 오는데 살을 에일 듯한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얼어드는 손과 발은 빨갛게 되었습니다. 일은 안 되고 날씨는 더 추워만 오는데 소녀는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니 금시 돌아가신 부모가 그리워지면서 눈물이 쭉 쏟아졌습니다. 소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엄마 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수록 더욱 서러워서 애통하게 우는 그 울음소리는 사람 하나 없는 산골 안에서 애처롭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얼어 죽고 마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잉어가 옥샘에서 뛰어나왔으면 하고 옥샘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김이 일던 옥샘물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듯하더니 기둥 같은 김줄기가 확 올리솟으면서 칠색의 무지개가 하늘 위로 쭉 뻗어져 오르며 무지개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서 한 소년이 피리를 불면서 유유히 내려오더니 어느새 이 광경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녀 앞에 와섰습니다. 예, 너는 무슨 일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 집 신세며 자기의 처지를 다 말하고 나서 우리 주인 마나님이 병으로 앓는데 나더러 잉어를 구해오라고 했지. 이 옥샘물에나 있을까 해서 찾아왔더니 없구나. 이대로 돌아가면 매만 맞게 되니깐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그까지 걱정 마라.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하더니 소녀는 손에 쥐었던 옥퉁소를 옥샘무리에 대고 휘저으면서 노래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잉어야 나오너라. 어서들 나오너라. 그러자 금세 옥샘물에서 큰 잉어들이 팔딱거리고 있지 않겠나요? 소녀는 정말 꿈 같기도 하였습니다. 소녀가 너무도 반가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소년이 팔소매를 걷고 잉어 3마리를 잡아내더니 광주리에 담아 넘겨주었습니다. 어서 가지고 가거라. 다음에 또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이 옥샘터에 와서 소야 소야 옥퉁소야 라고 부른 다음 내 이름을 말해라. 그리고는 소녀의 얼굴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뭐라니? 내 이름은 옥이야. 하고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안심 안 된 듯 예, 옥아 하고 불러놓고 소야 소야 옥퉁소야 옥이 왔다. 이렇게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응, 알만해 하고 대답한 소녀가 잉어 광주리를 들려고 하는데 옥아 잠깐만 하고 소녀는 또 품에서
조약돌만큼한 조롱박 3개를 꺼내주었습니다. 오가, 너의 딱한 사정은 알만하다. 이 조롱박의 흰 약물은 죽은 사람 살이 살아나는 거고, 붉은 약물은 피가 돌아서는 거고, 푸른 약물은 숨이 돌아서는 약물이란다. 잘 품고 다니다가 쓸 일이 생기면 그리 알고 꼭 써야 한다. 소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응, 알만해 라고 대답하였지요. 됐다, 춥겠구나, 어서 돌아가거라. 소녀는 무지개를 타고 승천하는데 그가 부는 옥퉁소 소리가 차츰 멀어져 가더니 다시 쳐다봤을 때는 소년도 무지개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깨어난 듯 그제야 자기를 생각하게 된 소녀는 돌아가서 매를 맞지 않게 된 것이 너무도 기뻐서 추운 생각도 잊어버리고 정신없는 걸음으로 뛰어가서 주인 앞에 잉어를 척 내놨습니다. 지주와 마누라는 뜻밖에도 펄펄 뛰는 잉어를 보더니 기뻐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도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어디서 잡았느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옥샘물에서 잡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누라는 또 소녀더러 잉어를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바구니를 끼고 집을 나와 곧장 옥샘터를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옥샘터에 도착한 소녀는 어제 그 소년이 일러준 대로 말하였습니다. 소야, 소야, 옥퉁소야, 옥이 왔다. 소녀가 중얼거리자 옥샘물터에서 어제처럼 칠색 무지개가 하늘로 올리뻗는데 소년이 무지개를 타고 여전히 퉁소를 불면서 내려왔습니다. 소녀의 앞에 와 선 소녀는 두 손 펼쳐 소녀의 언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춥겠니, 호돛바람으로 이런 추운 날씨에 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또 잉어를 잡아오래서 하고 소녀는 소침해지며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또 어제 하던 그대로 옥퉁소를 들고 옥샘터에 대고 휘저으면서 노래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잉어야, 나오너라. 어서들 나오너라. 잠잠하던 옥샘터에서 잉어들이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어느새 소녀는 잉어 3마리를 붙잡더니 광주리에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뒤를 살금살금 밟고 와서 옥샘터 앞 바위 뒤에서 이런 광경을 가만히 훔쳐보던 지주마누라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한참 동안 멍청해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돌려서야 이 일은 그저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와락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앙큼한 그 속통에선 저놈이 어떤 놈인지 뒤를 마저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덜덜 맞조이는 이빨을 옹다문 채 그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소녀는 바구니에 담은 잉어를 소녀한테 넘겨주면서 어서 가지고 가거라 고 하였습니다. 소녀는 근심스러운 낯색으로 소년을 보면서 나는 어쩐지 가고 싶지 않구나. 자꾸만 주인만하님이 겁이 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친오빠의 살뜰한 손길처럼 근심하고 서 있는 소녀의 헤쳐진 옷깃을 잘 여며주면서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내 고생도 오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못 살게 구는 그 지주와 마누라는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진작부터 천벌을 주기로 되어 있단다. 가만히 엿듣고 있던 지주 마누라는 어찌나 놀랐던지 그 추운 날씨에도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내배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을 저놈을 당장이라도 저놈은 어떤 놈이길래 전연 계집애와 단짝이 되다니 어서 저놈부터 유절내야지. 지주 마누라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소년과 소녀 모르게 제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불이 나게 돌아온 지주 마누라는 영감을 뒷방에 가만히 불러다 놓고 숨이 차 헐떡거리며 방금 자기가 숨어서 보고 들은 전경을 죄다 고에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놈의 아이 새끼부터 요절내야겠는데 영감이 어떻게 할 셈이요? 하고 놓치니 말하니 영감도 울뚝울뚝 치솟는 그 벨통을 참지 못해 낯색이 불그락 푸르락하여 연신 앉은 방아를 찧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놈의 아이 새끼부터 죽여버려야지. 이 일만은 머슴들 시켜선 안 돼. 이것은 집안의 비밀이니깐 라고 말한 지주 영감은 또 마누라의 귀에다 그 두툼한 입을 대고 무엇인가 한참 수군수군 귀속 공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녀가 잉어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노치는 감때 사나운 도끼 눈을 부라리며 인연 몰아노라고 인제야 돌아오는 거냐 하더니 무턱대고 소녀의 언손을 와락 잡아당겨 마당 맞은편에 곳간에 떠밀어 쳐놓고는 철컥 자물쇠를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번질나게 자기 오래비 집을 찾아가서 한참 쑥떡 공론질하고 횡하니 돌아왔습니다. 곳간에 갇힌 소녀는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이제 자기 곁에도 어선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세임과 용기가 생겨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하고 새된 소리를 치다 못해 작은 두 주먹으로 곳간문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뒷방에서 영감과 수군덕거리고 있던 지주 마누라는 곳간문을 향해 요 대질려나 왜 잠자코 있지 못하고 행악질이냐 하고 울러매는데 소녀는 여전히 곳간문을 두드리며 발을 구르면서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하고 외치다 못해 그만 서럽고 분한 생각에 목 놓아 울면서 엄마, 아버지 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소녀의 울음소리에 이 집 하녀들도 그만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지주 마누라가 충동질하여 떠나보낸 오래비와 악패무리는 줄다름질로 옥샘터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지주 마누가 시켜주던 그대로 소야 소야 옥퉁소야 옥이 왔다 고 외웠습니다. 과연 김이 솟는 옥샘물이 끌어번지는 듯하더니 기둥 같은 김줄기가 고추 올리 솟으면서 칠색의 눈부신 무지개가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찬란한 무지개의 다리가 놓여지자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옷을 떨쳐 입은 한 옥동자가 피리를 불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원 별난 놈의 애도 보는구나 하고 악패들이 어리둥절해 서 있는데 소녀는 어느새 옥샘물터에 내려와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당신들은 무슨 일로 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땐 노리고 힘센 한 놈이 소년을 향해 주먹으로 냅다 갈기자 소년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곁에 놈들도 달려들어 발길로 차며 밟고 하여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악패들이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고 시름 놓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이 먹장 같은 구름을 몰아오더니 맑은 하늘이 금시로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은 하늘이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듯 산천을 들었다 놓는 으르릉 퉁탕하는 뇌성병력과 함께 악패놈들은 모두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맑아졌습니다. 지주 마누라는 한 무리의 악패들을 옥샘터에 보내놓고는 안절부절 마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곳간문 자물쇠를 열고 고엄치고 있는 소녀를 끌어내온 다음 서슬이 댕댕하여 울러댔습니다. 이 망할 년 계집애야. 왜 울어대며 야단법석이냐. 저녁 감새가 없는데 얼른 가서 잉어나 잡아오너라. 소녀는 소녀대로 생각한 바 있어. 시키는 대로 바구니를 끼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옥샘물터에 다다른 소녀의 눈앞에는 이게 웬일일까요? 너무도 놀라운 전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놈이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졌는데 옥샘물가에는 온몸이 피운적으로 낭자한 소년의 죽은 시체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만 참지 못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엉엉 슬프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고 울던 소년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울음을 그치고 품속에 잘 간직해두었던 조롱박 3개를 꺼냈습니다. 먼저 흰 약물을 소년의 얼굴이며 온몸에다 고루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처난 살들이 뽀얗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나요? 옳지 그런 영문이었구나. 소년은 기뻐 어쩔 바를 모르고 또 붉은 약물을 온몸에다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의 온몸에 피가 돌아가면서 그의 손바닥 밑으로 소년의 심장이 높디는 것이 알렸습니다. 됐다, 됐어. 이어서 푸른 약물을 뿌렸더니 소년은 잠이라도 자다 깬 것처럼 부스스 몸을 움직이더니 늘어지게 기지개를 펴면서 눈을 살며시 뜨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도 반갑고 기쁜 김에 소년을 와락 끌어안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두리번 주위를 살피면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옷을 툭툭 털면서 말하였습니다. 잘됐다, 오가.
이젠 너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왔다. 하늘의 옥황상제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그곳으로 가면 너를 때리고 구박하며 업신여기는 나쁜 놈이 없는 세상을 보게 된단다. 이 말에 소녀는 믿어지지 않는 듯이 소년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정말이냐? 정말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더니.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사시장철 향기를 피우고 갖가지 고운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단다. 또 그곳에선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갖가지 화려한 꽃무늬로 만든 옷들을 마음대로 골라 입는단다.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소녀의 손목을 잡고 옥샘물 터러 갔습니다.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멀리에서 요란스런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 보니 번데머리 지주놈과 그 마누라가 아들딸들을 앞세우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소녀는 얼굴이 삽시에 파랗게 질려나며 소년의 팔목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오가. 내 곁에 내가 있지 않니? 그들이 다그쳐 옥샘물터 가까이에 이르자 김이 있는 옥샘물터에서 물이 끓어번지듯 하더니 기둥 같은 김줄기가 확 솟으면서 칠색 무지개 발이 하늘 공중에 올리뻗으며 눈부신 황홀한 무지개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소녀의 손목을 이끌고 무지개 다리 위에 올라서더니 몸에서 주먹만한 조롱박을 꺼내어 옥샘물터에 다다른 지주와 그 마누라 그 아들딸들이 아우성치는 한복판에 냅다 던졌습니다. 그 조롱박이 터지자 3단 같은 불길이 하늘로 타오르며 지주 집에 온 식구들을 몽땅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꼴을 바라보던 소녀는 참 샘통이야, 샘통이야 라고 연신 외쳐대며 너무도 기뻐서 손뼉치며 조한을 뛰었습니다. 소녀는 마치 지상에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태연하게 기뻐하는 소녀를 앞세우고 무지개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전과 다름없이 옥퉁소를 불고 불었습니다. 지주집에서 고생하던 오기는 소년과 함께 무지개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나무꾼이 신선을 살리니 그림에서 수리. 옛날 백두산 기슭에 총각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 나무꾼은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 번은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몹시 아파서 앓는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 중에 누가 살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는데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움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앓는 소리는 그 움막에서 새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총각이 백두산에 나무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곳에 이런 움막이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움막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백발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가르릉거리며 앓고 있었는데 노인을 잡고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없기에 제가 해온 나무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솔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에 노인이 정신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하도 가엾어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움막에 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집에서 쑤어온 미음도 떠먹이고 대소변 수발도 들어주고 이렇게 잘 간호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총각 손을 부여잡고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네 하고 참 고마워하더니 지필묵을 꺼내가지고 그림 한 폭을 그려서 총각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붓이 펄펄 나는 듯하더니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있고 바위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림 한 폭이 금세 그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발 노인이 말하길 가진 것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라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총각이
그림을 품에 넣고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움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움막이 없으니 당연히 노인도 없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몹시 말라. 근처에 샘물도 없고 해서 그냥 앉아서 쉬는데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림 속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 시원해 보여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학이 날갯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쪼르르 흐르는 거였습니다.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셔봤더니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이었습니다.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온몸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거였습니다. 그 노인이 과연 신선이라면 그림에서 나오는 술은 불로장생한다는 신선주일 테니 총각은 보물을 얻어도 아주 큰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온 술로 홀어머니 봉양 잘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달라는 대로 술을 내어줬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나니 이 소문이 금세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얻고 돈을 놓고 가니 가난하던 총각은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반드시 못된 사람이 끼어들게 마련이었던 건지 고을 원이 소문을 듣고 그림이 탐나서 사람을 보내 총각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신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라고 원이 말을 하는데 원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면 무사하겠지만 그렇다고 제 것을 무작정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습니다. 눈독을 들인 원이 그런다고 순순히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구시라치들을 부추겨 송사를 걸게 해가지고 며칠 뒤에 다시 총각을 잡아들였습니다. 네 이놈 그런 줄 몰랐더니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내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렸다. 라고 원이 총각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관에서 벼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법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은 억울하게 오라를 짓고 그림은 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백발 노인이 나는 듯이 관아에 들어오더니 명색 관장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음흉한고 이러니 백성들이 호환을 두려워 않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하고 원을 크게 나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원이 들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어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을 한번 문지르니 갑자기 학이 날갯짓을 하며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였습니다. 노인이 총각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니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 후 고우런이 병이 났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오는 술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원 때문에 그림이 없어져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어가며 죽었습니다. 여종에게 밤마다 제발 한 번만 보여다오. 옛날 한 고을에 홍구간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시골로 낙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이 비록 낙향한 군수이기는 하나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홍구간은 한다하는 부자이었기는 해도 사람이 인색하기가 어찌나 인색한지 베풀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7, 8월 호박잎에 물이 고일 때가 되면 농군들은 쌀이 없어 입에 거미줄을 칠 상황이 되고는 했습니다. 반면 홍구간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홍구간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왔다 여겨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홍구간은 주림에 시달린 농군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홍구간이 부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가 쌀이라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홍구간네 집으로 농군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홍구간은 농군들을 앞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너희들이 줄인 배를 끌어안고 농사를 하는 것이 보기에 안 돼서 수수쌀을 주려고 한다.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말씩 가져오면 된다. 끼니를 굶은 젊은 농군들은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농군들은 인사를 하고 수수 한 말씩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수라고 가지고 가서 보니 속은 다 썩어서 골아 빠지고 멀쩡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입은 속일 수 없어 그것도 식량이라고 갈기도 하고 찍기도 해서 멀건 죽으로 해먹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농군들은 가을이 끝나자마자 홍구간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수수쌀을 챙겨서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홍구간은 가져간 수수는 받지 않고 수수를 메고 간 농군들을 보고 죽인다, 살린다 난리를 폈습니다. 농군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감님 어찌 그러시는 겁니까? 어찌 그러냐고?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저희는 약속대로 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수수 한 마리에 한 말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세상에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난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마리씩이라 했다. 미친 자식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말아라. 홍구간은 군수질까지 하던 사람이라 누구도 따지고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을 앞에서 하기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억울하지만 홍구간 내 수수 한 말 값으로 수소 한 마리의 빚을 지고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절로 농군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군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홍구간이 어슬렁거리며 농군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대감님 오셨습니까? 농군들은 홍구간을 보자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활등처럼 굽혀서 인사를 하고는 홍구간에게 점심진지를 드시라 권하였습니다. 홍구간은 그들의 행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놈들아. 갑자기 홍구간이 호통을 치자 농군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래 내가 상금인 너희들과 한자리에서 진지를 들 수 있단 말이냐? 저 정신 나간 녀석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때려라. 홍구간의 말이 떨어지자 힘꼬리나 쓰는 녀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농군들은 홍구간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냐? 빨리 혼을 내주지 않고. 장정들이 달려들어 농군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한 것이 죄가 되어 반주검이 되도록 얻어맞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악인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인지 홍구간의 가세는 날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종 때문이었는데 여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일을 잘하였기에 홍구간은 신임을 하면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일부러 홍구간의 맘에 들려고 일부러 다가섰던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홍구간의 농간에 화가 나서 곡간에 있는 곡식과 재산을 몰래 빼돌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은 여종을 믿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종에게 곡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곡간 열쇠를 잊어버렸다며 죄송하다고 빌면서 울었습니다. 이에 홍구간은 여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괜찮다며 달랬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곡간이 궁금해서 밤만 되면 여종에게 곡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열쇠는 찾았느냐? 라며 말하자 여종은 내일이면 열쇠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그날 밤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챌 것을 대비해 짐을 준비한 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구간은 고약한 짓이란 고약한 짓을 다하고 다녔던 그의 살림은 망하여 재산이란 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홍구간이 예전에 군수질을 했다는 허울과 양반이라는 명분뿐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점심이 되어 홍구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홍구간은 줄인 배를 달려보려
농군들이 점심을 먹는 곳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농군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사내 진미는 아니더라도 배가 고프니 침이 꼴깍꼴깍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했다가 혼이 났던 농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할 리가 없었습니다.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인사만 가볍게 하고는 자리에 앉아 점심을 우걱거리고 먹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권하지 않자 홍구간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었습니다. 홍구간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할 수밖에 달리 재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홍구간은 농군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는 말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양반의 체면이 있는데 농군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구간은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빙빙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내 집에서 앉아 듣자니 농가의 장맛이 그리 좋다던데 나한테 장맛을 좀 보여주겠나? 홍구간이 비록 가산을 다 털고 나앉은 사람이지만 아직 양반의 이름이 남아있고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저마다 장맛을 보라고 장그릇을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것 한번 맛을 봐보세요.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짝에도 먹고 굶은 호랑이는 3년 전에 죽은 송장에도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홍구간도 체면치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농군들이 장을 내놓자 그는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손으로 장을 뚝뚝 뜯어먹었습니다. 농군들은 장만 먹는 사람을 보고 장만 먹으라 할 수 없으니 같이 먹으라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홍구간은 두말 없이 5손가락으로 주는 밥을 마구 움켜쥐어서 먹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농군들은 배가 끊어지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말도 없이 죽어라 밥과 장만 볼이 미어지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농군들과 으르렁거리던 홍군간도 이와 같이 농군들한테 밥을 빌어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